빨갱이 새끼는 죽여도 괜찮아. 진술하십시오. 예. 헌법 111조 전체를 종합해 보면은 적어도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 조직에 관한 법 규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소위 국가 관서로서의 법원과 소송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소위 수소 법원으로서의 재판부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를 말합니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 관서로서의 법원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수소 법원으로서의 재판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 관서로서의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수소 법원으로서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일부라는 식으로 국가 관서로서의 법원과 수소 법원으로서의 재판부가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국가 관서로서의 헌법재판소도 9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수소 법원으로서의 재판부도 역시 9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헌법 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72조가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 즉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가 헌법재판관 3분으로 구성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9분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이를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 대목에서 이른바 심판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규정을 들어서 7분의 재판관만 계시면 탄핵소추 의결을 포함한 모든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일부의 헌법재판관이 결원되었다 하여 헌법재판을 멈추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생기므로 헌법재판은 언제나 계속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일부의 결혼이 생기더라도 헌법재판을 강행하여야 한다는 논리 또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탄핵 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인에게 있어서는 9분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관념되어질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도 피청구인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소추라는 본건의 본질상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9분이 아닌 8분 또는 그 이하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것을 단 하루도 방치할 수 없으며 이는 곧바로 피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헌법 111조 제3항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인,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인 등 총 9분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권 분립의 이상을 그대로 담아낸 절묘한 구성 원리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태도는 헌법재판소의 평의에도 그대로 구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7분 이상의 헌법재판관께서 참여하시기만 하면 사건의 심리를 행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9분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을 마친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그 필연적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9분의 재판관 중 그 일부가 해외 출장으로 헌법재판 심리에 응할 수 없거나 기피나 회피에 따른 일시적 직무정지 상태를 겪는 경우 등을 상정한 조항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 조항은 이른바 재판관 일부의 단기 부재 때문에 심리 자체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여 헌법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어서 헌법재판이 간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소송법적 편의의 규정일 뿐이지 9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관할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규범력까지 넘어서서 7분의 재판관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의 근거 규정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 조항이 단순한 사건의 심리의 범주를 넘어서서 평의와
선고도 단지 7분의 재판관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된다면 이것은 헌법 제111조가 규정한 정상적인 상태를 헌법재판소법 제23조가 상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를 대체하는 주객전도의 결과가 되어 매우 부당한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조화를 이루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관님들이 각기 양심에 따라 평의를 진행하여 궁극적인 결정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권력 분립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배려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평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상징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의 각 3인씩이 모여서 3대3로 평의를 할 수 있어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그 구성이 잘못되어 위 구성 비율이 1대 3대3이 되거나 2대 2대3이 되는 등의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그때부터 그 자체로 공정성 시비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1인 또는 그 이상의 헌법재판관 일부의 결혼이 있어 왔고 그와 같은 사태의 주된 원인은 대부분 국회가 정쟁에 빠져서 국회에게 주어진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태만하게 방치함으로써 야기된 것이었으며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결혼된 헌법재판관을 뺀 나머지 재판관만으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재판을 행하려고 노력해 주셔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관 일부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와 같이 헌법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이 항상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권에 돌아와서 살펴보면 본권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헌법재판관 9분 중 단 한 명이라도 결혼이 생긴다면 그에 따라서 곧바로 9분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로부터 판결을 받을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당사자입니다. 특히나 그 결혼된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의 지명 및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된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이유에 따라 피청구인이 입게 되는 기본권 침해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지고 그 기본권 침해의 양상은 더욱더 선명해진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부재에 더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의 부재에까지 더하여 지게 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피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적 상황은 그 강도나 양상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는 판결 법원의 구성이 법에 맞지 않는 경우 이것은 재심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조항은 더 나아가서 당사자가 그와 같은 판결 법원 구성의 위법을 알고도 이를 재판부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아니하면 장차 재심 청구를 할 수조차 없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권에서 피청구인이 8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헌법재판소의 구성 상황, 더 나아가 조만간 7분으로 될 수도 있는 판결 법원 구성의 위법을 법정에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분만으로 충분히 심리를 넘어서서 평의와 선고까지 가능하며 그 판결의 효력이 온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섣불리 속단해서 계속 이 사건의 심판을 강행하게 된다면 이것은 훗날 재심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님과 소추위원들과 또 피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법조인이 법을 알고도 묵살한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자리에 있는 법조인 모두는 소위 역사의 죄인이 되어 후손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다만
그 부분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해서 이 사건 소추가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가 부적법한 소송 요건을 적법하다고 자백한다고 하여 부적법한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소송 요건에 관해서는 변론 종결 시까지 어느 때나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틀어막는 것은 법원의 권능을 법원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법성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빼내는 것은 일종의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작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최근의 추세와도 맞지 않고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나왔던 법리나 지금 13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사실관계와 지금의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이 사건에서까지 적용될 필요가 하등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